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한판 승부에서는요 특집 명절 한판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그리고 새롭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일부에서는 최근 중국 시장 침체와 더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IT 강국 인도에 대해서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인 전명윤 작가와 1시간 동안 말씀을 해보고요. 2부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주도할 걸 제안하고 있는 위험한 일본 책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훈 교수를 만나겠습니다.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와 교양의 결합. 한판 클래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추석 특집 1부.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이 주춤한 상태죠. 그런 가운데 최근 인도가 중국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초로 이 달의 남극에 탐사선을 보내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인 전명윤 씨를 모시고 인도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과 안녕하세요. 교수랑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시죠. 자, 저희가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작가님이 지으신 명칭. 원래는 이제 제가 여행책을 쓴 걸 시작을 했는데 여행제. 한 3년 전부터 한겨레 칼럼을 연재하면서 아, 뭔가 좀 그럴듯한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창조를 하다 보니까 창조. 예,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로 본인을 창조를.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멋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근데 작가님의 필명이 환타예요. 환타. 네네. 콜라가 아니고 환타. 네. 음료수 환타. 환타 그 환타입니까? 네, 남성분들이 부르면 그렇게 대답하고요. 여성분들이 부르면은 제가 1996년도에 인도를 처음 갔습니다. 그때 24살 때 완전 애였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도가 이런 나라잖아요. 이렇게 길 가다가 소똥을 밟으면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그러니까 자아자판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가본 인도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를테면 카스트의 문제들, 여성에 대한 차별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진짜 모습을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해서 이제 환상환에 때릴 타짜를 써서 환타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고요. 갑자기 기분 아저씨들이 물어보시면 환타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물어보면 별로 이렇게 성의게 답변을 안 하시는구나. 그런 원래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환상 브레이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예. 제가 뭐 이게 시사인에서도 몇 년 연재하고 막 그랬는데 다 남의 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지 못한 이상한 이야기만 모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환상을 다 깨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90년대 하면 예를 들어서 류시아 씨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인도 깨달음 막 이런 것들이 연결되던 시절이었던 그러니까 것으로 유시화 기억이 씨 나는데요. 인도 담론의 정확한 안티테제 영역을 제가 맡고 있었죠. 네. 근데 원래 그 인도라는 데가 그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데잖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완전 히 매료가 돼가지고. 인도 대사관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 아니, 인도 그게 가서 아니라-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 저 그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지금 얘기 들어봅시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네. 뭐 영적인 문화 이런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예컨대 그 현대미술에도 영지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러시아의 어떤 여자가 그 인도 방문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만들어냈고 니콜라이 종교도 루베리치도 아니고. 있고.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뭐 칸딘스키라든지 이 현대 미술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역시 미학 강의가 또 나오기 근데 이게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도에 예. 대한 환상이죠. 네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그 인도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녀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96년부터 네. 코로나 때 2년 못 가고는 아. 매년 한 두세 달씩 있었죠. 매년 인도에서 두세 달씩 예. 그래도 뭐 인도에 무슨 매력이 있으니까 가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실현당해가지고 갔어요 처음에 갈 때. 그래도 매년 가시는 건 나름대로 실현을 매년 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현을 인도 매년 가도 매일 당하는 생기더라고요 매년. 인도 사람들이 되게 예. 언어의 천재들이에요. 언어의 천재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데 자체가 일단 일단 논리학으로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요. 논리학. 그러니까 물론 이 상층 카스트의 얘기긴 하지만은 말로서 설득이 되면은 쉽게 굴복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 설득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진 교수님은 가면 그래도 그 어떤 인도로 가야겠다. 인도로 가야겠네. 근데 한국말로 하시잖아요. 힌디를 하셔야지. 힌두어로 딱 하면 충분하죠. 아.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인도 분들 뭐
많이 아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인도에 가면 이제 여성 성희롱 많이 한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가해자를 잡아서 일단 한 대 이제 좀 윽박을 지른 다음에 예. 좀 인도 분들이 이제 좀 노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그러면 인도에선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논쟁 대회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를 논증하고 이 사람은 내가 정당하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논증을 하면은 변호인 측이 다 즉석 승계예요? 인민 재판이 벌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논리를 피죠. 그 여성분에게 성희롱하는 가해자를 잡아다 놓고서 야,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 역사 문화의 두 가지 기둥 아니냐. 난 인도를 정말 사랑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겼다. 왜 얘가 우리나라 여자애들의 뭐 성희롱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애국적인 인도 분들은 이런 이제 약간의 선동에 의해서 갑자기 가해자를 그분들이 때려주십니다. 신발을 벗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가능하죠. 모욕했어. 넌 우리 인도를 모욕했어. 아,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인도에 대한 책을 이제 2권이나 쓰셨는데 그 인도에 가장 큰 매년 가게 하는 그 매력 실현 말고 그 언어의 마술사들이 펼친 언어의 향연, 언어의 향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어떤 가게에서 사실 인도 가면 살 것도 별로 없는데 괜히 호객을 해요. 그러면 가기 싫잖아요. 예. 근데 끌려는 가요. 그럼 또 밀크티 한 잔을 줘요. 그 또, 가게에서? 예, 그럼 먹어요. 또 얻어 먹었으니까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살 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면서 생각 좀 하고 올게. 라고 하면 인도 사람들은 그냥 장사꾼이에요. 그래, 인간은 늘 생각만 하지. 생각하다 결국 평생 생각하다 죽지. 로 하는데 뒤통수 대고 딱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 가게 주인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언어의 유희들 혹은 이제 그들이 만드는 언어의 재간꾼들이 만드는 그 말들의 향연들이 저는 약간 그런 데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밌다. 이제 나아가서 재밌으시대 우리 진 네. 교수님 재밌으시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보면은 비즈니스 한국 분들은 급해요 일단. 빨리. 많이 급하고 화내고 늦으면은. 어. 근데 인도 분들은 그냥 가게 흥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앉아요. 차 한 잔 먹으면서 세상 사는 얘기를 해요 주인이랑. 그러다가 한 20분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이거 얼마에 줄래? 이러면은 기분 좋으면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짜고짜 가서 하고 얼마예요? 깎아줘 비싸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분들이 느끼기에 늘 저한테 물어요. 왜 너희 코리안들은 그렇게 화를 내니 자꾸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저희 인도는 방송이 주로 화를 내는 분위기예요 전반적으로. 예. 대한민국 정치 시사 프로가 다 그렇죠 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인도와의 외교를 할 때도 그러면 그거를 좀 특성을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인도 외교관과의 대화를 할 때도 바로 막 현황 가는 게 아니라 밀크티를 마시면서. 그 원래 유엔에서 회의를 할 때 유엔에서 수건 사업이 2가지가 있답니다. 수건 첫 사업. 번째가 인도 외교관이 말 좀 그만하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외교관이 말 좀 더하게 하는 거. 맞아. 그렇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관이 말 좀 더하게 하는 거. 사실 그 이제 해외 그 유학 가 보면 인도 유학생이 정말 말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예. 자기가 몰라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몰라도 네. 막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어. 계속 그냥 중요한 말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우리 진 교수님도 집중 더 잘하고 계신데, 진 교수님 첫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예, 그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인도 면적이 근데 면적이 서유럽만 하다고요? 면적이? 그러니까 330만 평방 킬로미터인데 예. 이제 대한민국이 10만이잖아요. 이게 과거 옛날에 그 14개국 정도 있을 때 EU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북유럽부터 스페인까지,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독일까지, 서쪽으로는 영국까지 정도의 면적이 35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근데 인도가 33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딱 서유럽만한 사이즈죠. 거기 언어가 또 엄청 다양할 거 아닙니까? 언어는 이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게 28가지고요. 공용어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인도어라고 알고 있는 건 힌디예요. 힌디. 근데 힌디라는 말은 북인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딱 가면은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3개국어에서 4개국어를 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우리 동네 말, 우리 윗동네 말, 우리 아랫동네 말, 옆동네 말이면 이미 4개국어에 영어도 하면 5개국어예요. 근데 힌디를 좀 얼마나 많이 쓰냐? 퍼스트 스피커랑 서드 스피커까지 다 합치면 한 6억 대요. 14억 중에. 그럼 그 외의 사람들은 지역어를 쓰는 거죠. 사투리가 엄청 많군요. 그러면 근데 지역 큰 방언. 틀에서는 이제 아리안계 언어와 드라비디어 계 언어로 나뉘는데 남부 사계 지역이 드라비디아어 계 언어를 써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아리안 어계를 쓰는 사람들은 얼추 들으면 자기들끼리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인도와 북인도 말이 안 통하니까 링크 랭귀지가 있습니다. 얼추 그게 밀크티를 영어예요. 마시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하지만 얼추 밀크티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으면 그렇죠. 얼추 이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인도어 중에 국어인 힌디가 재밌는 게 어순이 우리나라 말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만큼이나 단어만 외우면은 적당히 조합하면 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그러면은 예. 우리도 이제 영어 할 때 머릿속에서 어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야 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은 저는 늘 어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인도 분들도 어순이 우리랑 같다 보니까 어순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하. 가장 완벽한 콩글리시가 인도에서 아주 잘 통합니다. 아하. 근데 사실 영어라는 게 예. 우린 주눅이 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랙티스 찬스가 없었잖아요. 음. 근데 인도에서 하다 보면 인도식 어법을 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은 예. 입이 트이는 데는 정말 좋아요. 아, 영어를 또 인도 분들과 같이 하면서 원래 그 영어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는 잘 안 통하는데 외국인들끼리 너무 잘 엄청 통해요. 저는 중국 사람, 미국 영화에 일본 안 사람이랑. 들려요. 예, 그러니까. 자, 인도 하면 또 인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을 이미 뛰어넘었죠.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인도의 마지막 인구 센서스는 2010년이고요. 지금은 추산입니다. 그 왜 안 해요? 왜 안 해? 왜 안 해? 일단은 10년마다 한 동안. 번씩 하는데 코로나 있었잖아요. 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산치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인구 많은 게 뭐라고? 작년 초부터 중국이랑 인도랑 그렇게 싸워대는 거예요. 인도는 이미 우리가 앞질렀다. 우리가 중국은 많다. 우리가 1등이다 이러는데 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인도가 앞선 것 같다. 아하.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인도는요. 그 인구 증가율이 좀 높잖아요. 1년에 2,7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2년만 인도에서 애를 낳으면 대한민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하는 동안에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추산치일 인도에서 수밖에 없어요. 2년 동안 나고 자 나라 데려가 그럼 우리나라 하나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럼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된다. 뭐 이제 2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예.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못 사는 비하르, 그러니까 못 살수록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비하르 주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은 3.4 정도 되고요. 유피 같은 경우가 인구가 2억 4천만 정도 돼요. 예. 준대요. 하나의 준데 아. 이 인구로 세계 6위예요. 나라로 따져도. 야. 근데 여기가 3 정도 되는데 예. 중요한 거는 남쪽은 애를 안 낳아요. 남쪽?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쪽이 잘 사나요? 네. 인도가 지금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남인도에서 견인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인도가 반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면이 바다란 말이에요. 음. 항구 공장 지어서 항구에서 물건 빼려면 남인도밖에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남인도가 모든 경제를 견인하는데 인도 분들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랄라 같은 지역은 심지어 1.4까지 떨어졌어요. 그 기대 출산율이 네, 그러니까 남부와 이제 북부가 완전히 다른 대배. 상황이고 그다음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은 주에서 세금을 걷어서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분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인도는 세금은 많이 내는데 분배되는 게 없고 북인도는 인구가 많고 가난하다 보니까 북인도로 세금이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남부와 북부는 인종이 달라요. 그럼 북부는 아리안이고 남부는 드라비디언이에요. 그럼 뭐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요새 슬슬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의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한데 과거에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광저우를 중심으로 독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슬슬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치의 중심은 북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인구가 적으니까 예. 의석수도 소외돼 있고 정치적 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주로 오지 않고 북부로 가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또 인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를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도 하면 또 특징 중 하나가 신화가 중요하다. 아 예. 왜 그렇습니까? 신화. 인도는 인도 사람이 쓴 역사가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마우리아 제국이 BC 3세기예요. 아쇼카 황제가 뭐 인도를 통일하고 어쩌고. 세계사 시간이 좀 기억이 나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진 역사를 먼저 써요. 근데 인도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아, 역사 안 썼다. 그럼 그 전통이 왜 없냐? 자 인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신들의 1년은 인간의 300년이에요. 시간의 관념이 다른 거구나.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예.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는 바닷가에 무의미하다? 모래알을 헤아린 것처럼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신화를 씁니다. 신화. 그래서 인도 역사에서 가장 큰 이제 좀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만든 편찬한 1차 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왕조가 만든 사료도 없다. 왜 우리가 인도사를 공부할 때 현장 스님이 쓴 대당서역기나 왕 오천축국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1차 사료예요. 그 이 텍스트 기행문 안에서 역사적 사료를 추려내 가지고서 재배열하고 고고학에서 나오는 성과들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장된 역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인도의 신화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민속학 정도는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인 왕조사 같은 것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 외국인이 쓴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안개 속이죠 역사가. 그럼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종교 사회다 보니까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막 한강이 있어요. 그럼 한강이 몇 킬로고 폭은 몇 미터고 가장 최대는 어디고 북한과 마주보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인도 사람들한테 겐지스강을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겐지스강은 신화에 의하면 바기라띠 왕이 고행을 했는데 이 고행하는 왕을 불쌍하게 여긴 시바신이 천상에 흐르는 겐지스강을 지상으로 내려줬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신화와 역사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과 종교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많이 공부하지 않은 인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여행을 가건 어딜 가던 현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중권 교수님한테 뭐 고창읍성에 대해서 외국인이 갑자기 어떤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인데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수박이 그걸 공부한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일 많이 아는 거고 현지인이 아는 건 없죠. 이렇게 따지면 뭐 그렇습니다. 왜 서울 사는 사람이 63 빌딩 안 가요? 맞아요. 저 남산도 몇 번 안 가봤어요. 타지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몇 층에 모이는지. 근데 혼자 떠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 그런 분위기예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신화하고 역사가 구별 안 되면 옛날에 왕조사 뭐 이런 것들이고 어떻게 그거를 다 특정을 거기에 하나요? 왕조사조차 희미하잖아요. 역사 기록이 자기네가 쓴 역사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명문. 그러니까 왜 아쇼카 석주가 중요하냐면은 1차 사료가 그건 거예요. 아쇼카가 마우리아 왕국에 있는 경계 지점이나 부처님 성지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후에 인도학이 생기면서 영국인들이 이걸 발굴하면서 여기가 거기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 겐지스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네. 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 겐지스강이 이제 엄청나잖아요.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그렇죠. 저희에 말하는 사람들이 막 뭐 그렇죠. 뿌리기도 하고 거기다 그 물을 마시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 그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왜 그거는 뭐 종교 방송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씻잖아요. 똑같아요, 사실. 예,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러니까 힌두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느 종교가 이제 초창기부터 발전을 하면서 고등 종교가 되면서 윤리성을 떼요. 근데 힌두교는 윤리성을 띌 수 있는 과정을 놓쳤어요. 그래서 힌두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쭉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초기의 믿음, 물로 인해서 죄를 씻어준다는 믿음은 사실 유대교, 샘족 종교, 인도 쪽 종교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럼 우리 현대인이 보기에 뭐가 다르냐? 인도는 그걸 노천에 전시를 하죠. 자,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전시를 한다.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죽어서 길에서 화장을 하고 이걸 뉴욕 타임즈가 드론으로 찍었어요. 얼마나 지옥 같아요. 플랫 에어리어에서 수많은 시체들이 연기를 풀풀 내면서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외국인이 보기엔 지옥 같은데 인도인들은 늘 사람이 죽으면 노천에 화장을 합니다. 거기는 화장터예요. 그러니까 바라나시에 있는 그 뭐 시체 태우는 거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그걸 보면서 인도의 그장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하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이미지인 거예요. 인도는 관혼상제 태어남과 죽음을 내각의 지붕과 벽으로 감싸지 않아요. 노천에 전시를 해요. 그냥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대 문명이라는 것들은 뭐 쉽게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면 화장실도 사면이 벽으로 갇히고 지붕이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보잖아요. 인도는 은밀하지 않게. 은밀하지 않죠. 은밀하지 죽음도 않게. 은밀하지 않죠. 사실 지금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이 죽으면은 상이라는 붉은 등이 집 앞에 걸려 있었고 진짜로 병풍 뒤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근데 지금 우리 모두 병원에서 죽고 장례식장에서 은밀하게 치르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냥.
옛날에 이제 그냥 뻥이겠지만은 그 친구 중에 이제 그 인도 또 광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다 오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도에는 뭐 저 변을 보는데 화장지가 필요 없다. 네네. 나중에 그 손을 딱 닦고 그러면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툭툭툭 털면 된다. 날씨가 건조했어. 야 충격적이다 이거를. 이거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까? 그쵸 방송사고는 아니겠죠? 괜찮아요. 네. 최대한 수위를 잘 맞추셔서. 예. 수위는 뭐 그냥 인도 분들이 뒷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린 수세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잖아요. 이 물 한 번 내릴 때 얼마 쓰는지 아세요? 물? 20리터쯤 쓰거든요. 와, 그렇죠. 엄청 인도는 쓰죠. 기본적으로 물 부족 국가예요. 그리고 서부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일단 깔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지하수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귀해요 일단.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쓸 수가 없어요. 물수도 쓰면 안 되는군요. 물수도 쓰면 안 되죠. 예, 한국은 큰일 물 나네. 진짜 흔하죠. 아. 그 두 번째는 이제 인도 안에서 그럼 왜 화장실이 발달하지 않았냐? 인도 같은 기후에서는 이 변을 모아놓으면은 이게 온갖 병원군의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도의 균 유명하잖아요. 콜레라 그거 겐지스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을 분리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산적을 해놨었죠. 그러니까 사방에다 뿌려놔야 되는 거죠. 건조하니까 말라요, 진짜 마르긴 금방. 물론 지금은 화장실을 많이 지었어요. 옛날과 달리. 그렇군요. 절반의 진리는 있네. 그렇죠. 자, 한판 승부. 자, 추석 특집. 예, 갑자기 또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인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또 20리터에 물이 없다니까요. 예, 네. 또 그거 안에 또 사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거긴 또 거기고 이제 과학적으로 넘어가면 네. 세계적으로 지금 앞서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 최근에 이제 달 탐사가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인도가 급부상하는 게 10년을 주기로 계속 급부상해 왔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과거랑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설명을 일단은 해주실 과거에 수 있습니까? 떴던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정치인들이 인도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예. 2000년대 초반에 이인재 의원이 민주당 대표할 때 이인재 의원님. 예, 그 원내단체 대표 교섭연설 국회에서 하면서 예. 인도가 IT 붕괴물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야, 그때 얘기했어요 벌써? 네네, 야. 그랬어요. 여기 2000년 초반이에요. 야. 2010년대로 오면은 브릭스가 뜨기 시작해요. 그 개념이 등장하면서 예. 그때도 인도가 뜰 거다. 2010년대도 인도가 뜰 거다. 근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제가 인도를 다닌 게 30년밖에 안 돼가지고 세 번째 웨이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다니신 분이 있으면은 더 긴 웨이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 그럼 왜 다르냐? 그냥 가장 크게는 인도가 서구로부터 간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건 지정학적 발견이라고 좀 봐요. 인도는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인구를 가지고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전할 거다라고 하면은 나이지리아도 인구가 거의 3억이에요. 거기는 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인도랑 중국이랑 인구 1, 2위는 늘 했는데 몇 천만 명, 몇 백만 명이 중국보다 부족하다고 인도가 안 뜨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들 많았어요. 예. 그럼 이제 그 인구가 많은 거는 풍부한 노동력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업률이 높다라면 이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한 북인도 지역은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극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는 정치적으로 되게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한국은 지금 갑자기 이제 인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돼라는 논리를 피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인도는 지금 왜 다시 부각을 하고 있는가, 각광을 받고 있는가? 결국은 이제 탈중국을 하고 싶은 서구의 욕망과 그럼 탈중국을 하려면은 혹은 중국의 비중을 줄이려면은 일단 생산 기지가 필요하고 중국만큼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가 인도인 거예요. 노동력과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장으로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뭐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지만은 그거를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인도고 마침 때마침 인도의 모디 정부가 되게 좀 친기업적인 과거 우리식의 말로 하자면은 신자유주의식 개혁을 도입하면서 인도의 이제 수많은 난관들 사업을 할 때 있을 때 불리했던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반중의 관점에서 인도가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아이폰이 그 왜 이 케이스 말고 플라스틱 케이스 알루미늄 케이스 있잖아요. 스텐이나 이걸 인도에서 요새 만들어요. 근데 작년 12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요. 불량률이 50%래요. 근데 정저공장 불량률이 0.3%인가 그렇고요. 애플이 원하는 불량률이 0.1%래요. 그러면은 애플 같은 기업이 혹은 미국 기업이 불량률이 50%가 나는 지역에서 왜 이걸 감수하면서
인도인들 가입하면서 공장을 유지할까요라는 문제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1세계 전체가 전체적으로 인도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흐름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 보이는 요소니까 이제 인도라는 게 되게 넓은 기회 땅이기도 하겠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뭐 일당 독재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국가 사회주의가 돼 있으니까 당이 딱 정해서 딱딱딱 이거 해. 그러면 뭔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반해서 인도는 제가 모르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죠. 인도라는 느낌은 뭐랄까 그냥 약간 그런 점에서 좀 무질서한 뭔가 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 지난번 코로나 때도 보면 백신 생산을 인도에 맡겼더니 인도가 석으로 돌려야 될 물량을 아이고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일단 우리가 쓸게요 그냥 자기들 물량을 써버리는 모습 저희가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통제가 좀 어렵지 않겠나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인도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그게 이제 생각이 가장 들더라고요. 큰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결정하면 할 수 있고 물론 지금 공산당이 어긋장을 넘어서 지금 틀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리고 독재 정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교육의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규격화된 교육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사람들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공장 노동에 익숙한 정도의 학력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인도는 이제 교육이 평준하지가 않아요. 이건 가장 큰 문제예요, 인도에. 그리고 교육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도 교육이 지금 공교육이 얼마나 망가졌냐면은 한 9학년에서 10학년 정도의 아이들 중에 농촌으로 가면은 한 거의 4분의 3 정도가 2학년에서 3학년 책을 못 읽어요. 근데 이거는 인도가 이제 2차 산업으로 지금 많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2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은 별 생각 없이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안에서 2차 산업들은. 근데 그런 인력의 문제들을 인도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우리도 겪지만 그 문제가 있죠. 정책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렇군요. 자, 인도 얘기 우리 환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자, 인도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인도가 그래서 지금 달 남극에 탐사선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달 남극에 내려앉은 착륙선 비크람. 네. 인도 국민도 그럼 이거를 보고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거의 뭐 난리가 났죠. 아, 난리가 났어요. 3일 정도. 아, 3일 정도. 예, 제가 1999년도에 예. 인도에 또 있었는데 예. 그때 인도가 핵실험을 했어요. 아. 저를 보는 모든 인도인들이 예. 너네 나라 핵무기 있냐요? 없다. 그러면 모든 대답이 인디아 이즈 베리 스트롱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하. 그걸 한 3개월 시달리니까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 축하한다는 말도 더 이상 못 하겠고. 아.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옆 나라인 파키스탄을 갔어요. 아, 파키스탄도 같이 핵실험을 같이 했더라고요. 핵실험했잖아요. 뒤에 네. 파키스탄도 갔더니 너네 나라 핵무기 있냐요? 아. 없다. 그랬더니 파키스탄 이즈 베리 스트롱 또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나라의 그 상황입니다, 대기도 하는구나. 우리도 북한에 핵무기 있어 이렇게 자랑하기도 뭐하고. 우리는 이웃에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저 옆에 사진 하나 더 보여야 되는데 저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이거는 찬드라얀 3호가 착륙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무슨 컴퓨터 그래픽 같아갖고 좀 뭔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요. 예. 중계 방송을 하는데 카메라 예. 가지고 중계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중계 방송은 이제 저런 식의 화면으로 구성이 돼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데이터 가지고 이제 그림을 만드는. 근데 어떻게 인도의 우주 기술이 저렇게까지 뛰어난가요?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인도가 인도 원래 공대. 수학 잘하잖아. 수학하고. 인도 공대.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인도 사람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인도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 실리콘밸리로 간 줄 알았는데 인도에도 수많은 저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일단은 50년대에 초대 수장인 자와할랄 네루 시절에 원자력부 안에 우주개발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0년대 말부터 정책적으로 우주 기술을 키웠고요. 그럼 인도는 그래서 첫 번째 상업 위성이 아마 70년대쯤에 뜹니다. 엄청나게 빠르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로켓 기술은 인도 로켓으로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좀 몇 번 띄웠어요. 러시아 거 쓰다가. 그러니까 일단 인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송체 기술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아니면 딴 걸 띄워서 하는 것보다 인도가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가 2014년에 망갈레안이라고 화성 궤도선을 띄운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뭘 하진 않는다. 다만 세계 최초의 2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아, 세계 최초. 왜 싸죠? 예?
왜 싸요? 인건비인가? 인건비가 싸고요. 재료, 아. 원자재값,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원자재가 다 그 나라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주 개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인도는 지금도 농업국가예요. 도시화율이 떨어져요. 예.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위성 산업을 가장 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예측을 해서 띄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농업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개인 상업 위성들이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론이 하는 일인데 고고도 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고고도 드론이다? 우주에 있는 드론이다? 우주에 있는 드론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작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날씨를 감시하고 이런 거에 특화되다 보니까 발사체를 싸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일단은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로켓 시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IIT 인도 공대 네. 관련한 다큐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수준의 공대가, 그러니까 서울 공대 같은 수준의 공대가 인도에 한 15개 내외가 있다. 그러니까 IIT가 이제 브랜치가 있어가지고 예. 이제 IIT 깐푸르가 제일 유명하고요. 예. 깐푸르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IIT 하이드라바드, IIT 마드라스. 세종 그래가지고. 캠퍼스 무슨 뭐 그런 그렇죠, 캠퍼스 그렇죠. 비슷하게.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인도가 그럼 왜 IT 예. 혹은 이쪽으로 잘하냐? 몰입할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뭐 잘났다라는 거는 사실 그건 결과론적 얘기고요. 일단 인도는 92년도에 경제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 경제였어요. 예. 계획 경제였어요. 나 90년에 개방을 했는데 그럼 산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산업을 해야 되는데 인도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인프라가 안 좋아요. 전기도 잘 끊어지고.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을 굴리려면 일단 전기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예.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아. 도로망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항구 적화 시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2차 산업은 해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예. 그럼 어떡하지? 야, 저 서양에서 컴퓨터라는 게 있다는데 저건 한 대 사면은 8교대로 3명이 굴릴 수가 있어. 저거 이득이겠는데? 가 된 거예요. 시작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2차 산 인도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는 2차 산업을 건너뛰고 3차 산업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3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대규모 고용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3차 산업은 뭐 공장에서 이렇게 뭐 대규모 고용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도가 인구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 인구가 많은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실패한 결과인데 이 실패의 결과물이 지금 와서 축복이 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산업 제한 정책이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인도도 당연히 그게 인구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매겨 살려야 되는데. 예. 예. 자, 판타님과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인도가 더 이제 정치적 외교적으로 요즘 또 무게가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부쩍 가까워졌는데, 트럼프 때도 쿼드를 결성하더니 바이든 때는 또 모디를 만납니다. 바이든이 모디가 최근에 아주 했었죠. 예. 위풍당당하게 국빈 초청 받았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제 그 서구 사회의 재발견, 그러니까 미국의 인도 발견, 그리고 바이든이 미국에 국빈 방문했다는 가장 큰 의미는요. 인도를 좀 들여다본 입장에서는 사실 바이든이 인도 총리하기 전까지는 EU와 미국의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못 갔어요. 입국 거부자였어요. 바이든이? 아니, 모디가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 있었던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주범으로 올리면서 입국 금지였던 사람이 국빈에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뀌는 인도의 위상들 그리고 모디 개인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제 쿼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요새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인도 태평양 국가다라고 해요. 원래 아시아 태평양이었잖아요. 맞아요. 이 개념을 처음 만든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죽은 일본의 아베 수상을 뭐 혐한론자 정도로 폄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아베의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 G8을 할 때, G7을 할 때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도를 국빈 방문해서 두 바다의 만남이라는 명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고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번영을 누려야 된다. 란식 개념을 잡아요.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국정 과제로서 대외 정책 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일본에서 아베가 했던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씁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건 실제로 기사에도 나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념을 따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베가 죽었을 때 인도나 이쪽에서는 되게 기사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한국에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도란 나라를 쿼드에 편입시켜주고 서구로 가는 방향을 잡아준 걸 아베로 보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예. 인도 왜 이렇게 아베는 왜 이렇게 인도에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그
접촉을 함께 연결했을까요? 아베 자서전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은 일단 아베는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있었던 반일 시위에 되게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덩샤오핑이 일본을 방문해서 파나소닉 사장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전자산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텐진에 있는 TV 불안관 공장이 사실 이제 그 중일 수교 혹은 중일 경제 협력의 교두보 같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반중 시위 때 이 공장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이게 충격이 되게 컸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일본은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뺐죠, 사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한국이 한 15년 정도, 이제 한 20년 정도, 소위 말해서 이제 진짜로 꿀을 드셨죠. 그래가지고 일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빠질 생각을 한 상태에서 예. 대체제를 찾았고 그 대체제로서 이제 인도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아베의 빨리 발견이 발견했군요. 서구에 발견이 된 거죠. 선구적이었네요. 그러면 서구에 비해서 그 그러니까 아베의 그렇더라고요. 발견.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도 제일 옆 나라 수상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 그거 자료 조사하면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인도와 중국은 또 긴장 관계입니다. 네. 자, 인도와 중국도 국경이 또 인접했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죠? 아, 국경에서 3,800km인가 그렇죠. 국경 분쟁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 양쪽 군인들이 네. 뭐 몽둥이 뭐 이런 걸로 무장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또 두 나라가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잖아요. 예. 비무장지대니까 총기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총을 안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냉병기를 쓴 거죠. 열병기를 쓰면 안 되니까. 예, 거의 석기 시대 무기로 서로 싸우던데. 예,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인도랑 중국은 서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인도랑 없어요? 중국이 국경을 마주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수많은 나라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국경이 정리되는 게 브리티시 인디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제국 시절. 청은 청나라대로 수많은 이제 그 실크로드의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예. 티베트를 점령하고 히말라야와 경계선을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인도 전 지역을 점령하고 뭐 미얀마까지 점령을 하잖아요. 또 히말라야라는 장벽을 두고서 두 나라가 국경을 맞이한 거는 영국 제국 시절이에요.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인도 제국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 놀라울 정도로 교류를 안 해요. 심지어 징기스칸의 대원정에서도 인도는 제외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인도의 지리적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인도는 그러니까 짧게 할게요. 인도는 북쪽이 히말라야예요. 예. 그다음에 동쪽은 정글인데요. 이게 미얀마랑 이어져요. 1년에 비가 10,000mm 와요. 아니 통과할 수가 없네 그냥. 네, 말을 그리고 타고. 군대 끌고. 삼면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대항해에서 이전엔 갈 수가 없어요. 서쪽에 사막을 가지고 잠깐 침략이 가능해서 알렉산더가 인더스강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통로를 제어하고는 인도를 쳐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몽골 기병들도 페르시아까지는 갔지만은 우회해서 인도까지는 안 들어온 거죠. 그만큼 중국의 역대 왕조와 인도는 거리가 멀어요. 지리적인 요인도 있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인도에서 히말라야는 천연 방벽이죠. 그러니까 한니발도 알프스니까 간 거지. 그러니까 인도판이 대륙하고 부딪히면서 우그러지면서 가운데 산맥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 예. 지구환경 시스템공학과 우리 그렇죠. 예. 김성애 소장님의 특기가 한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 고등학교 때쯤 배운 걸로 먹고 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요. 대학 때 지금. 배운 거 기억 안 나. 맞아요. 저 탐구 생활 이런 거 기억해요. 지금도. 예, 방학수 열심히 대학 때 하셨군요. 입시를 쳐야 돼 그래야지. 자, 인도. 자, 인도가 그럼 이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 요거를 좀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인도가 이제 그 뭐 살짝 그 인프라 얘기 좀 했습니다, 그죠? 인프라 얘기 좀 했는데 그 병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사가 없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돼가지고서 이제 국영병원과 민영병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국영병원은 정말 시골 지역 국영병원을 제가 좀 아파서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매트리스에 누가 변을 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난 못 눕겠다. 눕지 않으면 진료를 해주지 않겠다. 뭐 그런 이제 게 있고요. 근데 그 키우진 않고요.
그게 아마 이제 면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물량이 딸려서. 그리고 이렇게 뭐 모기가 한 50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여기 누워 있으면 말라리아 걸리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경병원은 지금도 시설이 안 좋아요. 야. 그리고 이제 구경병원은 명목상의 돈만 받고 되게 저렴합니다, 진료비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 어떤 나라가 무상의료를 한다. 이를테면 쿠바, 혹은 부탄 같은 경우 실제 가보면요. 병원 숫자가 없어요. 일단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무상의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만날 수 없다는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어쨌거나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있어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인도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있어서 왜 이게 느낌에는 인도에서 공부 좀 한다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에 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영국이나 미국 이렇게 많이 나가 있으면 인도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문화에서 이미 살아버리면 다시 귀국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 안 갑니다. 인력의 유출 안 들어와요. 안 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은 몇 가지 설명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설명해 보세요. 인도인들은 네. 동아시아인에 비해서 애국심이 옅어요. 얕다. 애국심이 네, 얕다. 옅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인도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에 가가지고서 리시 수낙도 지금 영국에서 총리하고 있고 뭐 실리콘밸리 수많은 CEO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단지 이 사람들이 영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애국심이 났습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요. 인도인에 벌어진 국방기술 유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중국이나 한국 사람은 하죠 그런 거를 애국심 때문에. 인도인들은 그 안에 안착을 하면은 그 나라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펜타곤에 일단 취직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펜타곤 취직했다가 이 사람은 언젠가는 괜히 그렇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쵸. 뭔가를 중국 빼낼 수 있는 분들도 사람이고 그렇고. 예. 또 중국 사람도 이게 조국에 필요해. 조국에 그렇죠. 필요해 하면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인도 사람은 why?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 지금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실제 서베이를 하면은 96%가 돌아갈 마음이 없대요. 재밌네. 그러면 이 돌아갈 마음이 없는 가장 큰 이유 환경. 덥다. 아니요. 비 많이 깨끗한 온다. 환경. 깨끗하지 않다.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여성과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여성과 아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들을 극복하기 쉽다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 카스트 계급이 낮은데 똑똑한 사람들 같은 경우 당연히 미국에 살기를 그런 선호할 것도 테고. 있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카스트 대로- 그게 예. 그 아직도 그렇게 센가요? 아니면 공무원 뭐 채용하거나 뭐 이런데 그게 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러나요? 그걸 일단 다음 질문으로 하고 제가 하던 얘기 더 해도 돼요. 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인도가는 왜 애국심이 낮냐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인도라는 개념은 지리적 개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봤을 때 인더스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힌두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란 국가들이 확장하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인도는 확장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히말라야 있고 동쪽에 밀립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내가 인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내가 사는 인도가 하나의 나라가 되겠다는 개념이 없어요. 네이션 스테이트 뭐 이런 개념이 없다. 이 개념이 영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그 전까지 너무 리버럴했어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언어도 많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 언어 정책을 인도도 필려고 그랬죠, 당연히. 국가가 일단 말이 통해야지 뭐 커뮤니케이션 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인도인들은 여기에 되게 저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가 이전에 자기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역 이전에 내 카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강하고 애국심으로 엮을 수 있는 여지들이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성공한 인도인들이 그 사회에 상류층으로 갔을 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게다가 이제 역사는 없고 신화만 있는 곳이니 딱히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 같은 거 당연히 뭐 뿌리도 없을 테고. 하지만 본인들 인도인이라는 컨셉 의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제했듯이 음. 이 인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인이라고 그러지 한반도 주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인도라는 개념은 한반도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리적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카스트. 카스트.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제 카스트 계급이 있는데 예컨대 뭐 정부 같은 데서 공조직에 딱 들어갔는데 내 상사가 나보다 계급이 낮은 놈이야. 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 뭐 충분히 많죠. 자, 일단 이 카스트 얘기를 하려면은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분이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불가 촉천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가 세포이였어요. 영국 군의 군인이었죠. 그래서 좀 별 차별 없이 자랐고 너무 똑똑해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카스트 문제가 생기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바로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왕국에
이 작은 왕국 개념을 이해하실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영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음. 영국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 외에 국방권과 외교권을 뺀 상태에서 번왕국으로 유지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360개였어요. 인도 독립 당시에. 그러니까 인도는 기본적으로 지역주의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47개의 도도부현이 지금도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는 그게 한 500개 돼요. 500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 통일 집권 국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를 통일신라 이후로 유지했던 대한민국 국가는 완전히 다른 나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교하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일본은, 인도는.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차별을 받아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재정부 장관이 됐어요. 그 지역 왕국에. 근데 이 하층 카스트가 장관이라고 결제를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신분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가지고 옛날이니까 지금은 안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복도에서 결제를 하고 상층 카스트인 이제 1급 공무원과 2급 공무원들이 결제를 받으러 가다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 사인을 받는 중간 카스트를 하나 고용해가지고서 어레인지를 해주는 거죠. 서류를. 그런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불가촉 천민이군요. 예, 그럼 불가촉 천민 개념은 이거예요. 힌두교라는 종교는요, 육체 노동에 대한 혐오가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럼 최대한 몸에서 더러운 게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식인들이에요. 책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높은 카스트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낮은 카스트예요. 근데 진중권 교수님이 뭐 죄송해요. 예를 들어 천민이에요. 제가 좀 높은 카스트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교수님이 저를 만지면은 제가 오염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가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고지식한 분들. 도시는 안 그러죠 당연히. 그러면은 어떻게 인사를 해? 악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았을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너나 만지지 말아라예요. 너나 누군지 모르니까 나 만지면 오염된다. 저리가 남았을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접촉에 대한 깊이가 힌두교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안베드카르 박사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분은 결국 자기가 천민인 거를 각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디랑 같은 시대 사람인데 간디와 싸우죠. 간디는 상층 카스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민 문제를 중요하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도 이제 그 민족해방운동 뭐 이제 어쩌고 할 때 여성해방이 중요하냐, 민족해방이 되고 나서 여성운동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간디는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 이후에 카스트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카스트 문제 해결은 우리 상층 카스트가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돼가지고서 저들을 보듬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요. 하리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천민은 이제 천민이 아니야, 하리잔이야, 신의 아들이야. 죄송합니다. 제 CD가 주책이라. 네. 신의 아들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불가주 천민 고아를 양손녀로 맞이하거나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안베드카르가 보기에는 너무 가짜는 거예요. 저 상층 카스트 녀석이 놀고 있네. 민족해방이 뭐가 중요하냐. 영국놈이 우리의 지배자건 상층 힌두가 우리의 지배자건 우린 억압받고 있다. 하리장 같은 말 하지 말아라. 우린 달리뜨다. 억압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인도는 1차 대전 이후에 지방자치권을 인도가 가지거든요. 일본 식민지와 좀 달리.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할 때 이 안베드카르가 천민끼리 선거구를 만들어 달라고 시위를 하고 간디가 여기에 맞서서 이건 인도를 분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간디 인생에서 가장 긴 단식을 합니다. 단식. 예, 단식. 네, 죄송합니다. 이거 민감한 단어를. 아닙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역사라는 게 간디는 죽잖아요. 암살당해서. 안베드카르는 초대 법무부 장관이 돼요. 그러면서 인도 헌법을 기초합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카스트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죠. 그러니까 인도는 헌법에 차별금지법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스트, 종교, 인종으로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약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도는 가면은 대학을 가거나 공무원이 됐을 때 하층 카스트 쿼터가 있어요. 이게 35에서 40%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쿼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역차별 제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전 세계 제도적으로 있는 쿼터제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차별이나 이런 게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안 싸웠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늘 싸웠어요. 인도란 나라는. 안베드카르도 싸웠고. 근데 이제 그걸 한국에서 흔히 인도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걸 극복하지 못했어라고 말한 거는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얘기죠. 예, 이제 거의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청취자 질문. 인도하면 주가드 정신이라는 게 유명한데 네?
작가님 뭔가요? 주가드 정신이. 주가드 30초. 정신. 30초. 예. 왜 우리 군대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 군대 정신이라고 하죠. 그겁니다. 인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현대 말로 이노베이션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 않은데요? 군대에서는 아니 그래도 양철 북이나 뭐 이렇게 뭐 쓰레받기 이런 거 쇠로 만들잖아요. 쇠만 주면은. 까라면 까야지는 사실 이노베이션하고 별 상관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식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정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르게 말씀하시네요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가짜를 청취자께서. 그게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거죠. 그게 예, 까라면 그렇죠. 까는 거다? 그냥 되게 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죠.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건데, 식으로도. 그러니까 인도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 이 헝그리 정신 같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이 과장이 되는 게 결과론적으로 이제 좀 증폭이 되는 거죠. 난 제가 듣기엔 됐다 치고 정신인 것 같네. 어찌됐건 그걸로 뭐 화성 궤도도 보내고 달에 남극 탐사하고 뭐 핵 잠수함도 있습니다. 와, 인도가 엄청나네. 핵 잠수함에서 또 해프닝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예. 핵 잠수함 진수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치를 열고 잠수했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인도식 이제 이노베이션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현대 핵 잠수함이라면요. 해치가 열리면 잠수가 안 돼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30년 설계했는데 10년밖에 못 쓴다고 아무리 세척을 해도 바닷물이 들어가서 일단 예 그거를 인도 분한테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예요. 핵 잠수함 진수함만 믿고 이렇게 뉴스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은 막 되게 좀 화내고 슬퍼하시죠. 인도 오늘 잠깐 1시간 동안 여행을 해봤는데 더 여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주 확 빨아들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인도 이야기 해주신 분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 전명윤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2부에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훈 교수와 함께 위험한 일본 책 새로 내셨는데요. 관련해서 또 일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추석 특집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클래스에서는 일본 얘기를 볼 텐데요. 일본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는 봐야 할까요? 무시해도 좋은 나라일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협력 대상이자 경쟁 대상일까?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지뢰벽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반일 민족주의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해 우리가 한일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분을 만나 보겠습니다. 최근 위험한 일본 책이라는 신간도 내셨어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의 박훈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훈희입니다. 네, 진 교수님과 우리 진 교수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십시오. 자, 일단은 책 제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일본 책. 자, 교수님이 이 책 제목을 교수님이 직접 지으신 거는 아니시고. 아닙니다. 예,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줬고요. 예.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뭐 군말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 그대로 좀 위험한. 그러니까 제 말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도 위험한 상황이 네, 되지 않았나 싶은. 제가 예를 들면 일본 만화도 좋아하고 일본 음식도 좋아하는데 요즘 그렇다라고 오히려 사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했다가 어디서 보고 있거나 먹고 있는 것을 찍히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오염수 봤는데 저렇게 하더니 김성애 저 스시집에서 24시간 있더라.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이 있어도 사실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좀 두려울 수 있는데 학자로서는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반일 얘기만 하면 제일 안전한데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출판사에서 아마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제가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위험하지 않고 그렇죠.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들리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 후배 중에서도 이제 프로듀서를 하다가 일본 공부를 하러 이제 도쿄 대학으로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야, 너 친일이야 막 그랬거든요. 이제 농담으로. 막 농담으로 야, 너 친일이야 했더니
저희는 용일주의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가끔 쓰는 말인데 그분이 먼저 쓰셨네. 용일, 일본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활용하는 얘기하는데 70년대만 해도 그 한국의 기자들 뭐 일본 방문하고 그러면 이제 여관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카타라고 주잖아. 네. 그럼 그럴 때 토론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벗어날 때가 됐다. 한국 같은 수준의 나라가 사회가 그래요.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아. 아직도 그런 그 스탠스를 보이는 분들이 뭐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그런 분들한테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조금 벗어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유를 갖고 좀 벗어나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책에 실린 이 글들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는 맨 마지막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런 문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이 조금 헤매고 있잖아요. 뭐 헤매지 오래됐죠. 30년,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좀 잘 나간 편이고 뭐 민주화도 꽤 진척이 됐고 뭐 그러면서 일본을 이제 얕잡아보는 그 분위기가 많이 생겼죠. 우리 사회 아래.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알만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일본의 몰락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일본이 곧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지금 저조하지만은 그 쇠퇴를 해도 아주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반이 일본보다 훨씬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널뛸 가능성이 훨씬 큰 나라고 리스크가 한국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까지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나 그런 게 참 걱정스러웠고요. 조회수 장사합니다. 조회수 장사.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막 유포가 되고 저편 패싱이죠. 뭐 일본 없어도 우리도 외교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일본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경시하지도 않잖아요. 미국도 일본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경시하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왜 한국이 이렇게 일찌감치 그 샴페인을 터뜨려서 일본을 경시하는 분위기 쪽으로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가는가 상당히 안 좋은 조짐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가니까 뭐 소니를 앞질렀다 이러면서 이제 하면 우리가 완전히 일본을 앞지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죠. 그런 데서는 약간 착시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 삼성이 소니를 앞질렀을 때 그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그 사원 단속을 좀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그런 일부 앞선 거지. 일부 앞선 거지. 한국이 일본을 전체적으로 앞선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말라고 사원들 좀 단속을 해라라는 얘기를 뭐 어떤 분이 하셨다고 제가 뭐 이름 밝히긴 그렇지만 뭐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살았는데 그 전자제품 양판점에 들어가면 소니의 브라비아라는 브랜드의 텔레비전 맨 앞에 걸려 있었거든요. 한 5년 그렇게 걸려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삼성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화려한 스팟을 한국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소니는 저 뒤에 밀려서 저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을 제대로 만들기라나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 하나도 똑바로 못 만드는 나라라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것도 그러고 보면 기분은 좋죠. 가슴이 웅장해지긴 하는데 가슴만 웅장해지는군요. 그게 뭐 전체적 예를 들어서 WBC에서 우리가 일본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야구 경기에서 야구 경기에서 일본 야구 전체 수준하고 우리 전체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앞섰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저변이 일본은 넓잖아요. 야구에.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베스트 10을 뽑아 놓으면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유현진이 있어야 이기지만 그 저변을 보면은 일본은 소재 장비 이쪽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제조업인데 일본은 금융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을 버는 쪽으로. 근데 사람들 이 생각은 못 하고 그냥 1인당 GDP가 우리가 이제 곧 앞선대 또는 구매력 기준은 벌써 앞섰대 이러다 보니까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쇠퇴하는 국가는 맞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또 경제 사정 좋아져가지고 그 대학 졸업한 그 대학생들이 막 직장을 4-5군데 합격한다 이런 뉴스 제가 전한 적도 있긴 한데 다시 또 회복된 국면으로 일본이 회복이 돼도 뭐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그 역사를 봤을 때
아무리 회복이 된다 해도 메이지 시대 때 그 기세라든가 고도 경제 성장 때 그런 식의 큰 폭의 성장은 이제 하기 힘들 거고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을 유지하든지 예. 아니면 천천히 하향 곡선을 그릴 텐데 하향 곡선이라는 게 하향 곡선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근데 그거를 몰락이나 침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태를 잘못 보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출산율 하나만 놓고 봐도 일본은 지금 1.4를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는 0.7인데 사실 뭐 가부장적 문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힘든 요인 자체는 미국이나 죄송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일본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꾸준히 고쳐서 그만큼 올려놨잖아요. 우리 이제 못 따라가는 것만 봐도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그 반일 민족주의 성향 문제입니다. 일단 반일 민족주의, 요거 일단은 뭔가 일단 반일 감정이죠.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사실 자기 나라가 제일 전 세계 탑이다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거, 그게 이제 민족주의인데. 국뽕. 예. 예, 그걸 주장하려면 사실 모든 나라한테 다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민족주의라는 건 전방위 난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미국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다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수줍어하고 수줍어합니까? 우리 보수는 또 미국에 대해서는 성조기 들고 시위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민족주의를 발휘하는 건데 어디에 대해서만 일치하냐면 남한의 진보 보수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한국 사람이면 조선 사람이면 조선 사람 전부 일치해서 반일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럴 만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건 맞죠. 예. 근데 이 반일 민족주의라는 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반일로 수렴되면 다 오케이. 거기서 벗어나면은 아웃. 이런 식의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반일 민족주의 자장 안에서 없어지는 거죠. 예. 뭐 젠더 문제든 소수자 문제든 계급 모순이든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구한말에서 우리 위정자들의 어떤 그런 비정, 학정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조금만 일본에서 저항한 흔적이라도 보이면 그냥 다 묻혀져 버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고종이나 민비, 명성황후 같은 사람이 한국 개혁의 제1의 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명성황후는 뭐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용서가 돼가지고 지금 뭐 고종의 길을 예산을 그냥 거액을 들여서 만든다든가 또는 명성황후 뮤지컬 하면 온 국민이 가서 눈물을 흘린다든가 이런 참 그 인식의 도착 같은 건데 그런 게 이제 반일을 했다는 이유로 다 수렴이 돼버리는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모든 논쟁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 사라지게 만들죠. 예. 그럼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옛날에 식민지였거나 아니면 갓 해방됐을 때는 그런 게 유효하죠. 신채호 선생 류에 이런 게 유효한데 이제 세계 뭐 10위권 국가가 됐다고 하는 이 선진 사회를 구가하는 마당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성숙하게 문제를 풀어야 나가야 되고 게다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리더를 맡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국제무대에서 전혀 안 통하는 얘기들이고 더군다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도 얻어내기가 힘든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때 유효했던 참 제가 그런 표현 썼죠. 그 애틋한 연인 같은 그런 감정이라고 우리 민족주의라는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수준에 와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뭐 엘리트들도 그렇고 뭐 일본 문화,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지금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가르치지도 않아서 뭐 군국주의가 뭐 부활하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제가 이제 바라볼 때 저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저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침략의 깃발을 들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반성이 없는 세대들은 항상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긴장감이 사실 좀 있거든요. 일단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뭐 100년, 200년 후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정한론 얘기하잖아요. 1873년에 그때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쿠보 도시미치 같은 그 메이지 리더가 정한론 주장하는 사무라이들을 그냥 그 묵살시키고 그 아웃시키고 그 분쇄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후로 20, 30년간 일본은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우리 한국은 유지는커녕 더 떨어졌거든요. 조선에. 그러니까 구한 말에 한일 역사관, 한일 2000년 역사관 가장 큰 국력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는 거고 지금의 이런 현재 한일 국력차 또는 그게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벌어질 일은 아마 없을 거고 일본이 미치지 않고서는 한국을 침략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 뭐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국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군국주의라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전쟁 전에 일본 1930년대 일본 같은 나라, 나치 같은 나라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군대가 없는 나라잖아요. 군대를 못 갖게 헌법에다 박아놨고 뭐 자유다라는 형태를 실질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전 국민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총을 쏴본 경험이 없고 현실상에서 군부가 무슨 정치에 영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걸 전혀 볼 수 없는 나라고 그 무엇보다도 GDP의 1%밖에 군사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 언론에서 군국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정말 일본인뿐만 아니라 국제 지식인들이 그건 이해를 못하죠. 일본이 보수화됐다, 우경화됐다 이런 말은 이해를 해도 군국주의라고 말을 하면 아니 그 어떻게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냐 그런 얘기를 하게 돼. 그 단순한 기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이 사실 과거사 같은 것들을 이 문제에서 지금 그동안에 좀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들을 다 지금 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교과서에서 기술들 다 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군사 대국화가 돼 있고, GDP가 한계는 깰 거고, 그다음에 헌법은 개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 체계 속에서 실제로는 뭐 아무래도 미국이 먼저 있고 그 밑에 이제 일본이고 우리가 이제 밑에 그 하위 종속 변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독도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독도 문제 같은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방 안보 백서에도 늘 집어넣고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단지 추상적인 가능성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동아시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기억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가해와 피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공유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그 정권이 바뀔 그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거든요. 일본 사회에서는. 자민당이. 아까 그 김성애 소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그 사과 문제 그걸 제가 대답을 안 해서 지금 진 교수님이 그 추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본이 왜 사과를 안 하냐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안 했냐 그러면은 했다고 그러거든요. 사과를. 근데 이제 팩트는 이겁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누가 사과했느냐에 따라서 그 좀 숫자가 다르지만 한 56차례 사과를 했다고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잡으면 30차례 이상 수상, 천황, 의회 결의로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을 보도도 잘 안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망언이라는 게 자꾸 터지잖아요. 그거를 딜리트하는 취소하는 듯한 그런 망언이 책임 있는 당국자한테 터지니까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과는 수십 차례 했고 그거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이제 그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이 아주 저는 이제 그 한일 관계 헌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장도 인터넷에 있으니까 뭐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사과라는 건 말이죠.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과라는 행위가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50몇 차례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진짜 사과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교과서에다 그 인식을 반영한다라든지, 그다음 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사회적 제재를 가한다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계속 한국에서는 이거 니네 사과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해라 이래가지고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해방 후에 우리는 한일 교섭 쭉 했잖아요. 그때 사과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제 국력이 점점 커지고 예. 특히 미국의 역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붙여야 되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데 한국이 요구하는 건 그거니까 일본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조금씩 사과를 하기 시작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도 민주화되고 한국이 더 강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과 릴레이가 이루어지거든요. 수상이 바뀔 때마다 그게 한국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 대화의 전제가 그 전 수상이 말한 거 너 그거 다시 한번 반복해라. 사과 반복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진 교수님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 뭐 국가 간의 사과에 진정성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는 참 애매한 문제, 개인하고 달리.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면 90년대 이후에는 그런 일본이 사과를 하고서 만약에 망언을 하는 당국자가 있으면은 그 강요를 못했거든요. 강요해서 다 힘댔어요. 물론 걔가 거기 다시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강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그런 사과하는 공식 방침에 대해서 반대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면은 잘렸습니다. 장관에서. 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년 정도 유지됐고 교과서에도 다 실렸어요.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까지도 교과서에 90년대 후반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아베 신조가 집권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20, 30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은 이제 그 가운데서 탄생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베 신조가 이제 집권하고서부터는 교과서에도 그게 빠지고 그런 발언을 수상 자신이 뭐 침략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야 니네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쭉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의 사과의 문면을 읽어보면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막 통절한 사과와 참회와 막 이렇게까지 나가거든요.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사죄를 드린다. 뭐 이런 것들. 그걸 인정한다. 근데 왜 13년 전부터 이상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니네가 하도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이 피로를 느껴가지고 아베 같은 애를 지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대할 때 니네가 아베는 부정하고 그 전으로 돌아가라. 그 전으로 같이 돌아가자. 그 전에 최고봉은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니 그거를 우리 한일 관계에 공통 받침으로 같이 삼자. 그걸로 돌아가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양쪽에 어느 쪽에 뭐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 이른바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반일 감정 못지않게 그보다 더 강한 게 지금 반중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종족주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우리 DNA에 무슨 열등한 무슨 DNA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에 보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극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하고 어떤 선을 긋는 게 저도 사실은 그 민족주의를 계속 비판해 왔고 지난번에 조국이라는 그 장관이 뭐 죽창가 올리고 말이죠. 그 보수 회의에 뭐 니혼 카이기라는 그 책 들고 나왔을 때 저거는 저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뭐 반일 종족주의를 해가지고 한일 간의 그런 민족적인 문제, 역사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갖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근데 그 반일 무죄론과 반일 종족주의론은 쌍생아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정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고 사실도 숨기고 뭐 과장하고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게 다 드러나겠지만은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계속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막 봉쇄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 분들 이렇게 보면 좀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지금 진 교수님 지적했던 그런 식의 제국주의 논리를 그대로 이렇게 대변하는 듯한 그분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식의 논리를
그러니까 반일 무제론을 반박하다 보니까 제국주의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수님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사무라이 있잖아요. 난 이제까지는 사무라이도 맨날 칼싸움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칼을 놓고 펜을 들고 공부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사무라이였던 이런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은 거. 우리가 진짜 일본어 모르는구나. 일본이 왜 이렇게 컸는지 이건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 부분. 책 선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진 교수님. 야, 그렇군요. 자, 저는 이제 책 본 거 중에 그 밀란 없는 일본, 민심의 나라 한국이라는 그 챕터가 재밌었어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 있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게 오염수문제를 대하는 국민들의 양국가의 태도, 국가의 정책에 대한 태도, 요 성향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약간은 뭐랄까. 일본은 역대적으로 지배계층의 자기 혁신이 있잖아요. 지배계급의 선제적인 자기 혁신. 이걸로 민중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변혁이 되어온 스스로 바뀌었다. 나라고요. 예. 메이지 유신이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들면 사무라이들이 그 재정난에 휩싸이는데 예. 우리는 농민한테 증세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농민한테 증세를 안 하고 자기 봉급을 일률적으로 다 깎거든요. 예. 가신단의 샐러리를 전부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민과 엘리트가 그냥 정면에서 충돌하는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19세기에 보면 홍경래의 난, 그다음에 우리가 진주밀란이라고 부르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동학 농민운동.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밀란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일본사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조그만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대규모의 밀란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근데 그게 지금도 영향이 있어서 우리는 뭐 조금만 지배 엘리트들이 저기 하면 금방 광화문에 뭐 수십만씩 모이잖아요. 그 일본 사람 너무 경악해 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 모든 게 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시집도 가업, 뭐도 가업.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도 가업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는 집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습 의원이 국회 몇십 %가 세습 의원이잖아요. 우리는 국회 60%가 초선 의원이고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다른 사회 특질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쓴 책의 제 일부가 이제 주로 그런 역사문화적으로 비교하는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다른 사회인가 그런 걸 한번. 일본은 유신의 나라고 한국은 혁명의 나라고. 예. 자, 교수님의 책 위험한 일본 책 또 읽어보시면 아주 다양한 시사점이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영사학과의 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정치 얘기 안 하니까 좋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휴일이지만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